70세가 넘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70세의 세월을 넘기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고 바다처럼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쉽게 와닿지 않았던 말들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점점 더 묵직하게 새겨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며 미신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미숙함에서 깨달음으로의 여정이며 그 끝자락에는 진리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노인의 조언이 그저 옛말처럼 들리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노년에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이해하고 지켜야 하며 이를 통해 노년의 삶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는 서로의 장례식을 보내지 말고 슬픔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죽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함께하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 문득 연락이 끊긴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도 이미 떠나고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만이 곁에 남습니다. 자녀가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녀는 이미 중년이 되어 각자의 삶에 책임을 지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생이별과 사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한 세월이 깊을수록 그 빈자리는 크지만 생로병사는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이기에 슬픔을 이겨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혼자 집에서 조용히 작별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과도한 슬픔은 남은 인생의 어둠을 드리우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는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남길 뿐입니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 또한 마음을 놓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형제자매에게 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모은 돈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오랜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자매는 이제 친척과 같은 관계로 변하기도 합니다. 70세가 되면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점차 친척처럼 변하며 피가 섞였더라도 때로는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박 아줌마는 젊었을 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연상의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친정은 종종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님은 그녀를 친정의 돈줄로 여기곤 했습니다. 동생이 결혼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비용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도 남편도 떠나고 홀로 남은 것은 어린 시절 함께했던 동생뿐이었습니다. 65세가 된 동생은 며느리와 갈등을 겪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언니에게 의지했고 박 아줌마는 오래된 집을 정리해 동생이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달 받던 25만 원의 임대 수입은 끊겼고 동생이 병으로 입원하자 치료비마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조카에게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조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렇듯 형제자매는 시간이 지나며 각자의 가족과 삶을 갖게 됩니다. 그 사이의 관계는 이제 친척에 불과해지며 경제적 지원에는 경계를 두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명확한 선을 긋고 더는 경제적 부담을 나누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손자에게 집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 집은 노후의 안전망이자 마지막 의지처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손자에게 집을 넘겨주는 것이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을 넘겨준다고 해서 자식이나 손자들이 노인을 부양할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받지 못한 자녀나 손자는 불만을 품고 집을 물려받은 자녀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왕 할아버지는 70세가 되던 해 유일한 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손자가 자신을 돌봐주리라 기대하며 집을 손자에게 넘겼습니다. 왕 할아버지는 매달 4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기에 평온한 노후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물려준 지 3년이 지나자 손자는 그 집을 팔아버렸고 약속했던 부양은 단 3달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결국 왕 할아버지는 거처를 잃고 월세로 살게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손자는 돌보지 않았기에 그의 노년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노인이 의지하던 집을 잃게 되는 것은 마치 길을 잃고 황량한 들판에 홀로 남겨진 것과 같았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황금빛 둥지와 은빛 둥지도 결국은 내 작은 거처에 못 미친다 하였으니 집은 소유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작가 모에는 본성이 착한 사람은 성숙이 더디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순수하다 하였고 끊임없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 헤매다가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0세 이후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재산과 집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이며 노년이 되어도 손에 남은 돈과 집, 건강한 몸은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불행할 때 요양원에 갈 수도 있고 집안일을 돕는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며 자신만의 공간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자산입니다. 노년에는 입을 조심하고 재산을 지키며 건강을 관리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평온한 남은 생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본 가장 통찰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는 아마도 제 동료일 것입니다. 그는 억지로 오래 살려 하거나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2년을 함께 일했지만 그는 저보다 4년 먼저 결혼했고 아내와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그는 이를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유머로 덮곤 했습니다. 그는 아이 없는 삶을 마치 신의 기적처럼 즐기며 자녀 걱정도 집 살 돈 모을 걱정도 없지라며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모든 사랑과 정성은 오롯이 아내에게 쏟아졌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외식을 즐기고 떠나는 여행마다 새로움을 찾았습니다. 그의 행복한 모습이 때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49세 되던 해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48세에 다가온 승진 기회를 놓아버리고 직장까지 그만두며 아내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그가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의 세월은 멈춘 듯 아내가 떠난 지 7년이 지나도 직장에 돌아가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동네에 살았을 때 그가 시세 1,600만 원짜리 좋은 집을 1,300만 원에 내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는 그 집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도시 외곽에 작은 집을 구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대도시를 떠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향에서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작고 아늑한 60평방미터 남짓한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 일에 무관심해졌고 사교도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제가 그를 다시 찾았을 때 그는 도시의 은둔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했고 여행도 술자리도 피했습니다. 그의 식사는 단조롭기만 했습니다. 아침엔
빵이나 죽, 점심엔 채소와 국 한 그릇, 저녁엔 국수나 만두로 하루를 때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으세요? 라는 제 물음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책이 친구가 되어주고 꽃과 고양이, 강아지가 곁에 있으니 지루할 틈이 없어요. 저는 너무 단조로운 삶이 건강에 해롭지 않겠어요? 라며 걱정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해진 틀은 없잖아요.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 아니겠어요?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중 그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애쓰지만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삶이 무거워질 뿐이죠. 그의 말은 마치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듯 깊었습니다. 그가 덧붙였습니다. 굳이 오래 살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오래 살지도 모르죠. 그때 저는 그가 세상에 대한 충격으로 조금 어리석어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말이 참으로 통찰력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찾아와 집을 남동생에게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노을이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인 시골 마을 길가, 저는 남자친구 재원과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아버지 댁을 나섰고 가을바람이 불어와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재원의 손을 꼭 쥐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너 같은 불효녀가 어딨냐? 내가 네 아버지인 이상 넌 나를 모셔야 할 의무가 있어. 돈을 주든지 집을 내놓든지 해야 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메아리 쳤고 그 말은 가슴 깊숙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으로 집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저를 굴복시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에 흐르는 감정을 차분히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고 입술은 떨리며 뭔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재원이 제 손을 가만히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신경 쓰지 마, 가자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 햇빛은 점점 사라지고 거리에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실망감과 어느 정도의 해방감이 섞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 것 같아요. 저는 1986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평범한 노동자셨고 낮은 월급으로 저와 집안 어른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집안 분위기는 늘 갈등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차가운 시선으로 대하곤 하셨습니다.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궁금해진 저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물었고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윤서는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차갑게 대하는 이유가 제가 여자아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저를 향한 애정이나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도 그저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한 후 자리를 떠나곤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저는 늘 외면당했습니다. 어른들은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인정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어머니가 말기 진단을 받던 날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이 아닌 그녀의 한 가지 결심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엄마, 왜 이혼하려고 하세요?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강한 결단력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윤서야, 내가 떠나면 내가 홀로 더 힘들어질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어떻게 대해왔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이건 너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일이야. 저는 믿기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이모와 외삼촌도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며 모두가 어머니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저에게 집 한 채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집은 내가 앞으로 의지할 수 있는 집이야. 절대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잘 지켜야 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곧바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그의 옆에는 공장에서 만난 10살 이상 어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느새 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태어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애지중지하며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면 아버지는 건성으로 인사를 건네곤 곧바로 동생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돈을 모아야 해. 장차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도 시켜야지. 그 순간 어머니의 이혼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더 깊은 상처 속에서 헤맸을 것입니다.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비를 핑계로 삼으셨지만 차츰 그 돈이 동생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야, 동생이 아직 어리니 내가 누나로서 도와줘야지.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충분히 도왔어요. 동생 문제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해결하셔야죠. 저도 제 삶이 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나로서 동생을 도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도 우리 김씨 집안의 핏줄 아니냐?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무리한 요구를 해오셨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재원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혼할 거면 네 엄마가 남긴 집은 동생에게 양보해라. 친정집을 들고 시집가는 법이 어디 있냐? 내 남편이 그 집을 빼앗아가면 어쩔 거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은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왜 제가 동생에게 줘야 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이미 죽었어.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때 네 엄마가 죽어간다기에 내가 그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지. 이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너는 매달 나에게 30만 원을 주든가 아니면 그 집을 넘겨라. 그 무리한 요구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이 집을 잘 지켜라.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저는 아버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집도 드리지 않을 거고 매달 30만 원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다만 매달 10만 원은 드릴 수 있어요. 더 이상 저를 동생을 위한 돈줄로 여기지 마세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화를 참지 못한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불효막심한 것. 너 같은 애가 있을 줄이야. 내가 널 고발할 거다. 모두가 네가 불효녀라는 걸 알게 할 거야. 저는 차갑게 웃으며 재원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이젠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법적으로 내가 그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어. 그 집도 내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평온이 천천히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미래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지라도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이 집을, 그리고 제 자신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재원과 저는 조용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한 어둠 속에서도 저는 이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해안 덕분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무거운 굴레에 얽매이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노후에 빛나는 지혜와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며 천천히 함께 나이 들어가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길 바라봅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